안녕하세요.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참 많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전 40대 후반 여성이에요. 남편과 전 결혼 전부터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이라는 말을 참 많이도 들었어요. 그 정도로 전 다방면에서 똑부러졌죠. 시집을 갈 때도 지금 남편이 능력적으로 많이 빛을 발하진 않았지만 언젠간 꼭 빛을 발할 거라는 생각에 선택한 남자였어요. 남편도 저도 서로 많이 사랑했기에 저희 친정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였죠.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영 실속 없어 보이는 게 엄마는 반대야. 네가 좋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결혼은 신중해야 해. 저 사람 인품만 보고 결정한 거야. 엄마 걱정 마. 내가 잘할게. 그리고 난 내 선택을 믿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착하기만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거야. 남자가 그래도 줏대도 있고 좀 리더십도 있어야 하는데 딱 봐도 모자라잖아. 엄마,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난 착한 게 제일 중요해. 사람이 선해야지 악하면 되겠어? 두고 봐. 나 정말 잘 살 거니까. 정말 착하기만 한 사람이었죠. 착한 게 좋아서 선택했지만 너무 착하기만 해서 조금 속상한 부분도 많았어요. 남들 부탁은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은 변하지 않더라고요. 참 많이도 싸웠어요. 아니, 제가 많이 화를 냈죠. 아니, 당신이 동수 씨 카드값을 왜 내주냐고. 당신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 내가 진짜 못 살아, 정말. 아, 미안해. 동수가 이번에 너무 어렵다고 하잖아. 이사도 가야 하고 애들도 있는데 연체되면 안 된다고 하길래 그랬어. 당신 눈엔 동수 씨만 불쌍하고 우리는 안 불쌍해? 우리도 이번 달 마이너스란 말이야. 이건 착한 게 아니라 호구라고. 다시는 안 그럴게. 다음 달에 금방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 마. 동수가 돈 떼먹고 그럴 애는 아니잖아. 안 그래? 남편은 이 정도로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순박하기도 했고 정말 본인에게 아무도 해를 끼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 남들의 말을 잘 믿더라고요. 처음엔 화만 냈던 저도 이젠 안 되겠다 싶어 남편의 모든 것을 제가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때부터 저에게 모든 경제권을 일임하고 저에게 용돈을 타서 쓰는 삶이 되었죠. 오히려 남편 수중에 돈이 안 들어가니 남들에게 꺼줄 돈도 없더라고요. 저 역시 남편에게 화낼 일도 없었고요.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 친구들 부부 모임이 있었죠. 아니, 정석이 너 오랜만이다. 매번 마누라한테 잡혀 살면서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재수 씨랑 같이 나오니까 나을 수 있었나 봐. 에이, 재수 씨, 정석이 좀 풀어주세요. 너무 잡고 사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주 만나야 하는데. 어머,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만나는 건 자유인데 왜 그랬어? 남들이 오해하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 자주 만나세요. 아, 요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랬지.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라. 술이나 마시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무렵 남편의 친구들은 술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약간 남편을 시종 부리듯 부리더라고요. 제가 원체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라 정말 똑똑히 기억했죠.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가고 나니 친구들은 남편에게 소주 하나 가져와라, 맥주 가져와라, 편의점에서 뭘 좀 사와라 등등
옆에 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야, 정석아, 뭐하냐? 소주 떨어졌다. 재빨리 안 가져오냐? 요새 안 나왔더니 감이 떨어졌지? 안 되겠네. 아, 그러게. 정석이 안 되겠네. 요즘 감 떨어졌네. 감 한번 살리게 해줘야 하나? 야, 빨리빨리 움직여라, 진짜. 아, 일어난 김에 편의점 가서 술 깨는 약 좀 하나만 사오고 여러 개 사다 주면 더 좋고 아주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어? 친구 관계에 있어서 항상 수평이어야만 하는데 제가 보기엔 수직적인 관계 같았어요. 남편이 너무 착하기도 했던 것이 그런 심부름들을 아무 말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참 화가 났어요. 그날은 분위기가 흐릴까봐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집에 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여나 남편이 자존심이 다칠까 조심스레 말이에요. 그날은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거든요. 아니, 자기 친구들 맞아?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다며. 아까 보니까 무슨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좀 아니던데? 아, 남자들끼리는 원래 그렇게 행동하기도 해. 자기 너무 걱정 마. 그녀가 원래도 장난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니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자기가 진짜 거기 직원도 아닌데 소주 가져오고 술 깨는 약 사오고 내가 다 화가 나던데? 친구들이 원래 짓궂어서 원래 자기 없을 땐 그 정도는 아닌데 또 괜히 자기 와이프들이 있다고 허세 떠는 거지 뭐. 아무튼 난 기분 너무 나쁘더라. 좋아 보이지도 않고 다신 그러지 마. 정말 그렇게 보이니까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알겠어.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자기 생각도 좀 해야 하는 건데 자기 기분까진 내가 생각하지 못했네. 남편이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그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죠. 다시 대수롭지 않게 지내고 있을 무렵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 핸드폰으로 진동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진동 소리에 잠을 깨서 보니 남편이 나갈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뭐 하나 싶어 남편에게 놀라서 물었죠. 남편은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 이 시간에 뭐 해? 어디 가려고 지금 옷을 입는 거야? 지금 새벽 2시야. 한참 잘 시간에 뭐 하는 거야? 아, 진성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고 해서 걱정되길래 운전이라도 해주려고 하지. 자기 졸리면 얼른 자. 나 금방 갔다 올게. 뭐라고? 아니, 술 취했으면 대리를 부르라고 해. 왜 자기가 나가? 아니, 진짜 자기가 무슨 그 친구들 시종이라도 되는 거야? 아니, 친구끼리 이런 거 도와줄 수도 있지. 자기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금방 다녀올게. 요 앞이라서. 걱정 마. 남편은 그러곤 나가버렸어요. 벙 찌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착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로 호구일 줄은 몰랐거든요. 아마도 인간관계에 있어 늘 베풀고 웃어넘기고 착하다 보니 이것이 사람들의 이용거리가 된 것이라고 전 생각했어요. 정말 화가 났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들은 그렇게 쉽게 부리고 이용한다는 생각에 말이에요. 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한참을 생각하고 있을 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 남편을 앉혀놓고 진지하게 얘기했죠. 남편도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자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항상 보면 친구들 말을 그렇게 잘 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뭐 우정은 소중하다고 하지만 자기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안 그랬으면 좋겠어. 자기에게 우선순위가 있잖아. 안 그래? 자기가 친구들 부탁 거절한다고 만약 친구들이 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거기까지가 우정인 거야. 안 그래? 내 생각이 틀렸어? 미안해. 어려서 그냥 난 남들 부탁 들어주는 게 더 편하긴 해서 늘 들어주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된 것 같아. 난 내 남편이 그렇게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기가 충분히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이건 착한 걸 넘어서서의 문제 같아. 만약 내가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과하게 자기가 친구들을 챙겨주거나 했을 때 정말 못 참을 것 같아. 네 말도 일리가 있어. 내가 노력해볼게. 나한테 언제나 우선순위는 너니까. 너무 걱정 마.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남편은 이것마저도 본인을 자책하더라고요. 말을 꺼낸 제가 미안했죠.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였기 때문에 후회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많이 노력했죠. 남편은 착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영특한 사람이었기에 본인이 하는 일 분야에서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제가 처음 반하게 된 계기도 그런 부분이었어요. 전 친정 부모님을 도와 임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금전적인 여유는 많았어요.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본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 부분을 너무 높게 샀었어요. 그런 사람이 남들에게 저런 취급을 받고 있으니 참 화도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 너무 착해 경제적인 것을 제가 다 관리하는 것이 혹시라도 이 사람이 주눅이 들었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 돈 자기가 관리할래? 다른 사람들한테 금전적으로 도움 주지 않는다고 약속만 하면 다시 가져가는 거 어때? 아니야. 자기가 관리해. 돈 받아 쓰는 게 익숙하기도 하고. 자기가 돈 관리는 더 잘하잖아. 난 괜찮아. 아니야. 자기가 관리해. 남자가 돈이 좀 있어야지. 나도 느끼는 게 많아. 한번 자기가 관리하면서 돈 잘 굴려봐. 전 그렇게 남편에게 다시 돈 관리를 맡겼죠. 남편은 처음엔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나 내심 관리를 하게 되니 더욱더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돈을 굴리는 능력도 있었고요.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저에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남편에게 이제 돈이 있다는 소식이 들어가자 개미떼들이 꼬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착한 남편, 또 돈 때문에 혹시 이용당할까 신신당부를 했죠. 그래서 그런지 남편도 이번엔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전 남편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또 동수 씨지? 절대 안 돼. 나 자기한테 돈 관리 맡긴 거 정말 자기 믿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믿음을 줘. 알겠어. 이번에 실망시키지 않을게. 네가 제일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날 믿어봐. 나도 실망시키지 않을게. 또한 친구들에게 너무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제 부탁으로 친구들을 조금씩 끊어내고 한결 편안해 보이기도 했어요. 가끔 남편의 문자를 들여다볼 때면 친구들이 아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애써 무시하라고 했죠. 와, 네가 이런다 이거지? 우리 17년 친구 아니었냐? 참나. 결혼하더니 정말 돌변이네. 네가 이럴 수 있냐? 너무한다. 좀 대리 좀 해달라는데 그거 하나 못 해줘? 우리 친구 맞냐? 내 인생에서 너란 친구는 지울 거다. 그렇게 알아라. 친구들의 문자를 보고 나니 할 말이 없었죠. 정말 친구들에게 남편은 호구였어요.
이제 호구짓을 해주지 않으니 저런 문자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가스라이팅이었죠. 하지만 남편에게 무시하라고 했어요. 분명 친구라고 하면 다시 연락이 올 거라고요. 그리고 전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응원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오히려 칭찬도 많이 해주고 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게 말이에요. 자기 돈 관리 되게 잘하는데? 내가 괜히 걱정했네. 어때? 괜찮지? 나보다도 돈 관리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맘 좀 놓아야지. 아니야, 당신이 도와줘서 그래.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거지. 당신이 기뜸도 많이 해주기도 했고. 그래도 노력해줘서 고마워. 자기 그 착한 심성 난 다 아니까 너무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우리만 행복하게 지내자. 그렇게 행복만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친구한테 말이죠. 전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차단을 하고 주의를 줬건만 결국 친구 때문에 남편은 사기까지 당하고 말았죠. 남편의 친구들은 그 정도로 저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화도 너무 났지만 실망한 남편에게 위로라도 해줘야겠다는 마음도 있었죠. 하지만 정말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 접근해서 돈을 사기쳤다는 게 전 일단 경찰에게 신고를 해두고 지금 사태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미안해. 내가 무리하게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난 안 되나 봐, 혼자서는. 아휴, 어쩌지? 사기친 놈이 나쁜 놈이지. 자기가 뭐가 잘못이야? 내가 친구들 믿지 말라고 했잖아. 일단 추스르고 정리해보자. 내가 인철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내 욕심이지 뭐. 이래서 욕심 부리면 안 된다니까. 미안해 정말. 남편이 엄청 자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이제서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남편도 많이 배웠겠구나 생각을 했죠. 그렇게 7년 남편은 밤낮 없이 본인이 사기당한 걸 메꾸려고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일에 조금 더 집중하며 7년을 보냈죠. 힘든 나날들도 있었지만 옆에서 저렇게 사방팔방 열심히 뛰어다니는 남편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들도 이제서야 남편이 마음에 드는 듯 했죠. 김서방이 너랑 결혼했을 때랑 눈빛이 다르다. 선한 건 있었는데 이제 좀 악바리가 있어졌달까? 진작 절해야지. 남자라면 저렇게 악바리가 좀 있어야 돼. 그래야 처자식 안 굶기고 먹여 살리지. 여하튼 이제서야 엄마가 마음 좀 놓겠어. 정말? 요즘 김서방 진짜 열심히 해. 엄마가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좋다. 가뜩이나 엄마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이잖아. 엄만 너 걱정되니까 그랬던 거지. 이젠 마음 편해졌어. 저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될 수가 없지. 잘 됐다. 김서방도 이제서야 느끼는 게 많은 거지. 사람이 물렀었는데 이제 좀 강단이 있어 보이잖니. 이젠 여한이 없다. 엄마도 걱정도 덜었고. 엄마는 내심 말은 안 하셨지만 늘 하나뿐인 딸이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셨죠. 하지만 남편의 변한 모습에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이 변한 모습에 매우 만족했죠. 착한 성품이 좋아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결혼하면서 힘든 부분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보완이 됐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은 아직 못 잡았지만 경찰에서도 해결해주고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남편도 이젠 어느 정도 친구들도 끊어내기도 했고요. 가족이 제일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는 것도 너무 바보 같지? 아니, 전혀. 그럴 수도 있지. 지금 깨달았으면 됐어. 자기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남편은 이제서야 정말 모든 걸 깨달은 듯 했어요. 간혹 또다시 친구들이 남편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젠 본인 선에서 알아서 차단하더라고요. 친구들조차도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을 낯설어할 지경이었죠. 전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창회 초대권이 하나 발송되더라고요. 그 초대권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가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에게 도움되지 않는다면서요. 동창회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가도 애들이랑도 좀 서먹서먹하고 그때 이후로 애들도 잘 안 만나서. 동창회도 한 7년 만에 가는 거 아니야? 어차피 부부 동반 참석이니까 나랑 같이 가도 될 것 같은데? 자기도 오랜만에 가고 싶잖아. 그건 그런데 그래도 될까? 좋은 친구들도 많으니까 가서 오랜만에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데 자기 괜찮으면 그럼 가보자. 그리고 당신한테 사기친 놈에 대해 정보를 알 수도 있잖아. 아무래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서 즐기고 오자. 그렇게 남편과 같이 동창회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을 이용했던 친구들을 다신 보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남편에게 사기친 동창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가고 싶었죠. 그렇게 정말 오랜만에 남편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남편도 많이 긴장한 건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동창회에 들어섰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저희를 보자 남편의 친구였던 사람들이 비아냥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이제 호구짓을 하지 않으니 아무래도 남편을 깔아뭉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긴 웬일이냐? 아예 우리랑 손절한 줄 알았는데 우리 인철이랑 같은 사람 취급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길 다 오네? 뭘 그렇게 받아들이냐? 그동안 사느라 바빠서 그랬지. 하여튼 반갑다. 오랜만에 보네. 잘 지냈었지? 얼굴 좋아졌어. 참나? 난 또 우리 정말 손절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여기 온 거 보고 얘 뭐야? 이랬지 뭐야? 연락도 한동안 안 받더니. 아, 사는 게 바빴지 뭐. 미안하다, 연락 못해서. 그 애 그렇게 있고 나서 진짜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렸어. 여유가 없었지 뭐. 돈 떨어져서 온 건 아니고 혹시라도 돈 빌릴 거면 바로 차단이다. 인간관계 어떻게 될 줄 알고 돈을 빌려줘. 안 그래? 오히려 저희가 동창회에 들어서니 저희가 사기를 당해서 굉장히 어려운 줄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남편 친구들도 그렇고 말도 꺼내기 전에 바로 차단부터 들어갔죠. 그것을 보고 있으니 정말 모 눈엔 뭐만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친구들은 그렇게 남편에게 또 한 번 비아냥대더라고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성들이 저러한 것을 어찌하나 싶었죠. 그렇게 자리에 착석하여 혹시라도 무슨 정보라도 들을까 싶어 앉아있는데 남편 친구들의 부인들이 와서 속을 뒤집더라고요. 어머, 정석 씨, 요새 소식 들었는데 잘 안 나온다면서요? 아니, 저는 그렇게 집에서 아내가 남편 꽉 잡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남편 꽉 잡고 사는지 비법 좀 알려줘요.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꽉 잡고 사신다는데? 그러게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정석 씨가 결혼하고 정말 돌변했다던데요? 근데 너무 그러지 마요. 뭐가요? 아니, 무슨 얘기를 들으셨길래? 그냥 가까이 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다들 단단히 오해하고 있나 보다. 좋은 친구였으면 과연 제가 그랬을까요? 다들 남편들 언제쯤 들어오세요? 그게 좋으세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이렇게 맞받아치자 남편 친구들 와이프는 말이 없었어요. 그 남편의 그 부인이었죠. 그러다 그 부인 한 명이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를 어떻게 봤으면 이런 모임에서조차 무시할 수 있는지 정말 얼토당토 않더라고요. 역시나 다들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모임만 가지고 다신 발길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멀리하겠다 생각하면서요. 아니 근데 그때 보니까 고시텔에서 나오던데 내가 고시텔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아니 어쩌다 그때 사기 당했다고 들었는데 많이 힘드신가 보죠? 그러게 똑 부러지신 분이 결혼 좀 잘하시지 안 그래요? 그렇게 똑 부러지면 뭐하나? 어머머 정말요? 아니 나도 들었잖아. 요새 많이 힘들어요? 그래도 여기 나온 거 보니까 좀 살만은 한가 보죠? 아, 뭐라고요? 아니 남이야 고시텔에 살든 기아집에 살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는데 그런 고시텔 같은 대형 건물 9채가 제 명의예요. 어쩜 좋을까요? 시집도 잘 갔고 재산도 잘 불리고 있는데 배 아파서 어째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고시텔에서 사는 줄 알았던 제가 그런 건물 9채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화들짝 놀란 거죠. 그걸 떠나서 제 말을 엿들은 남편 친구 동창생도 얼굴이 썩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아니, 9채라뇨? 야, 정석아, 네 와이프 말이 사실이냐? 건물이 9채라고? 아니, 너 사기당해서 쫄딱 망한 거 아니었어? 아, 그건 그냥 내가 관리하고 있던 금액 일부분이 사기당한 거고, 원래 가지고 있던 건물들이야, 저건. 왜요? 쫄딱 망해서 이제 친구고 호구고 절대 볼 일 없겠다 해서 막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건물 9채라고 하니까 기겁할 정도로 놀랄 일인가 봐요? 그렇게 이용해 먹던 정석 씨가 경매의 재주가 있더라고요. 어찌나 그렇게 척척 잘도 아는지 조금만 코치해주면 시기 좋게 매번 저렴하게 낙찰받아온 게 오르고 오르더라고요. 안목이 있는 거죠. 여기 나온 건 그나마 인철씨 소식이나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왔는데 다들 저희가 돈 빌리러 오신 줄 알았나 봐요. 기가 막혀라. 아니, 한동안 연락도 없던 애가? 아니, 그럼 말 좀 하지, 자식아.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동창생들은 하나둘 몰려오더니 남편 곁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아까는 인간관계에 돈 문제는 얽히면 안 된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너나 할 거 없이 친구 좋다는 게 뭐냐면서 들러붙기 시작했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남편이 살아온 세월이 어땠는지도 가늠이 되더라고요. 항상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그런 인간들 사이에서 말이에요. 아까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까는 돈 문제는 절대 엮이면 안 된다더니 지금은 무슨 친구 좋은 게 뭐냐니. 다들 이 사람 많이 무시하셨죠? 당신들이 함부로 무시해도 될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어디서 무시를 하고 있어? 아니, 그건 사기도 당했고 하니까 혹시라도 돈 필요할까봐 그랬죠. 그게 아니라면 그럴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우리같이 없는 사람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막말로 얘가 원래 순에 빠졌는데 진짜 누구 만나서 이렇게 됐는지, 아휴. 뭐라고요? 당신들이 인간이야? 한 사람 바보 만들고 이용하려 들고 나 절대 그 꼴 못 봐. 알겠어? 이기적인 인간들. 사실 남편은 7년 동안 저와 함께 일과 경매에 매달렸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회사와 경매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테지만 정말 노력하더라고요. 본인 잘못을 덮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 건물 보는 감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낙찰받은 족족 건물값이 올라갔어요. 남편은 그동안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며 모든 재산 명의를 다 제 이름으로 해주었고요. 그렇게 욕심 없고 순수한 남편이었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 친구들은 그래도 남편에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눈빛이 아주 초롱초롱하며 남편을 둘러싸더라고요. 전 그 길로 남편에게 다시 노지 말자며 집에 가자고 했죠. 남편도 느끼는 게 많은지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동안 친구라고 믿은 자들한테 말이죠. 내가 학교 다닐 때부터 싸우는 것도 싫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며 너희 뜻대로 다 들어줬는데 다 부질없었어. 너희가 적어도 나를 호구가 아닌 친구를 생각했다면 이럴 순 없었겠지. 인철이한테 사기당한 거 알고서도 너희는 그냥 내가 바보라고만 생각했겠지. 역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너희들이 친구라고 한 번쯤은 보고 싶었다. 근데 오늘 와보고 확실히 알았어. 역시는 역시더라. 그래, 잘 지내. 나 같은 친구 너희한텐 필요 없었겠지. 이제 볼 일 없겠다. 정말로 잘 지내라. 여보, 가자. 남편의 말로 다들 침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동창회를 나섰어요. 남편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나마 친구들이라고 믿었는데 다 하나같이 저 모양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더 씩씩하게 행동하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남편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기꾼 놈이었습니다. 동창생 누군가한테 들었는지 저희가 알부자라고 들었나 봐요. 전 일단 꼬셔서 나오라고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만발의 준비를 했어요. 그 사기꾼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죠. 얼마나 기쁘던지. 아니, 정석아, 미안하다. 내가 염치가 없어서 그동안 연락을 못했어. 나도 숨어 다니는 것도 지치고 좀 만날 수 있을까? 아, 야, 너 어디야? 그래, 만나자. 만나서 얘기해.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하여튼 주말에 거기서 봐. 그래. 결국 남편과 그 사기꾼의 만남이 성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흰 경찰에게 얘기를 하고 경찰이 잠복하고 있을 즈음 남편과 그 친구가 만나게 되었죠. 그 친구는 몇 년 동안 뻔뻔하게 잠수를 타놓고 남편에게 과하게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죠. 그리고 뻔뻔하게 잘 지냈냐며 얘기를 건네는 사기꾼.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마 저희 남편이 쉽게 용서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것 같았죠. 잘 지냈냐? 미안하다. 나도 형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랬어. 이해하지?
너 원래 마음 따뜻한 놈이잖아. 그래서 말인데, 내가 좀 들었거든, 애들한테. 너 그 돈 아니어도 살만하다고. 저 혹시, 이번엔 진짜 제대로 된 정보인데, 내 말 한 번만 더 믿어볼래? 내가 무슨 염치로 또 거짓말을 하겠어, 안 그래? 그래도 항상 네가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놓이던지. 이번 한 번만 나 좀 믿고 투자해봐, 어? 진짜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그래도 연락 줘서 참 고마웠는데, 너도 참 변하질 않는구나. 또 나 속이러 나왔어? 참나. 내가 잘 산다고 하면 네가 나한테 저지른 죄가 없어지기라도 할 줄 알고 나한테 연락한 거야? 애들이 그러라고 하지? 나 착하고 호구니까 잘 구슬리라고? 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너 안 갔다? 고등학교 땐 그렇게 말도 잘 듣더니 이제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 안 되겠네 이거. 좀 착하다고 내가 봐줬더니만 애가 돈 생기더니 눈이 횟가닥 돌았어. 안 그러냐? 내 말이 틀려? 말 좀 해봐. 그때 바로 잠복하고 있던 저와 경찰이 나타났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 친구를 체포했어요. 전 어이가 없더라고요. 또다시 뻔뻔하게 남편을 속이려 했다는 그 자체가 말이에요. 경찰이 나타나자 남편 친구는 남편에게 쌍욕을 날리기 시작했죠. 야, 너 이럴 거야? 지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거 안 풀어? 너 내가 가만 안 둔다. 저 바보 같은 놈이 감히 날. 바보라고? 야, 너 똑바로 들어. 너 우리 등쳐먹은 거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정석 씨는 너 친구라고 생각했어. 알아? 이제 친구고 뭐고 없어졌지만 근데 또 등을 치려 해? 넌 합의 절대 없을 줄 알아. 어디 한번 빨간 줄 그어봐야 정신을 차리지? 하, 돈 있다고 하니까 홀랑 연락해서 다른 사기를 치려고 하다니. 너 같은 인간은 갱생도 불가야. 알아? 형사님, 데려가 주세요. 아, 재수씨, 잠시만요. 아니, 이것 좀 풀고 얘기해요. 야, 정석아. 나 친구야, 임마. 네 중마고 인철이라고. 그렇게 그는 구속되었어요. 사기꾼의 부인이 와서 저희에게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빌었지만 전 합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와서 사과를 했다면 아마 합의를 해줬었겠죠. 하지만 그날도 남편에게 또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걸 보고 저나 남편은 완전 마음을 굳혔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모든 친구 관계는 끝이 났어요. 오히려 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지금은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 두지 말아야 할 사람이 명확해졌다고 남편은 얘기합니다. 40대가 될 때까지 순수하기만 했던 남편은 여러 일을 겪고 나서 정말 강한 사람이 되었죠.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신 도움이 정말 컸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아마 절대 못했을 거야. 당신이니까 내가 도와준 거지. 보석을 알아봤다고 나는. 우리도 남한테 베풀면서 살자. 자기도 나 믿어줘서 고마워. 전 남편과 의지를 다잡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착하고 가끔은 우유부단할 때도 있지만 그만큼의 장점이 많은 사람이고 사업에 있어서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플러스 요인인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전 임신도 하였고 아이도 낳았어요. 아이를 낳으니 남편이 더욱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어요.
결혼하고 지금이 제일 평화로운 시기 같더라고요. 결혼 초반 너무 착하고 순수한 남편 때문에 힘든 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남편의 결단력으로 이 모든 사업이 잘 돼가고 있음에 벅차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착한 남편으로 인해 가정도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아이와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가끔 아직도 남편에게 간간히 떠보는 친구들의 연락이 오지만 아예 차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내 주변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손절하시길 바랄게요. 우리 인생은 짧고 행복하게 지내기만도 부족한 세월이랍니다. 그럼 이만 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이혼한 지 6개월 차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최근에 병원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전시모의 건강이 많이 약해지셨는지 제 얼굴이 보고 싶다고 하셔서 마지막일지도 모를 것 같아 잠깐 들렸었어요. 저를 많이 기다렸는지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겨주셨고 제 손을 꽉 잡더니 놓아주지 않았어요. 시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길래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옆에 있어드리려 했는데 전 남편이 들어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와 시모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던 그 사람은 저를 보자마자 난리를 치길래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남 탓을 하는 모습이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까지 관계가 틀어진 이유는 전 남편의 잘못된 행동이 불러온 결과였는데 본인의 입장은 다르다고 시모와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아직까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4년 전부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면서 저희 집에서 지내시게 되었는데 저는 시모와 함께 생활하는 거에 큰 부담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저와 반대로 상당히 불편해했어요. 그래도 건강에 문제가 생겨 도움이 필요하신 상태인데 남편은 온갖 불만을 겉으로 전부 다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저희 집에서 생활하기 전부터도 남편은 시모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었어요. 이유는 시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재산을 남편의 목 빼곤 일절 넘겨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모 입장에서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돈이 필요할 때 모든 걸 꺼내서라도 도와주는 게 맞지만 제가 시모의 입장이었어도 남편을 도와주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편의 행동에는 문제가 많았었죠. 시부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랬지만 남편은 돈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살면서 시부모님의 그늘 아래 부족함 없이 커서 그런지 돈 떨어지면 시부모님한테 손을 벌리면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님이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성격도 아니었지만 저와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금전적인 도움을 주셨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는 걸 상당히 싫어해서 오래 다니는 꼴을 못 봤어요. 길어야 6개월 정도였는데 항상 그만두기 한 달 전쯤에 회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참고 사는 거지. 애들만 없었어도 바로 이혼 서류 던졌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기만 했어요. 시부가 살아계셨을 땐 중간에서 남편을 통제했기 때문에 눈치 보이니까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시부가 떠나시고 시모 혼자 계시게 되자
남편은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습니다. 돈 관리를 제가 하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들인 돈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그나마 입에 풀칠하고 있는 건데 남편은 1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모의 건강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은 지갑을 열지 않는 시모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우리 엄마라지만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자식이 돈 좀 달라는데 어떻게 거절을 할 수가 있어? 자식이 도와달라는데 모른 척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내가 어머님이었어도 당신한테 10원 하나 주지 않았을 거야. 돈에 대한 중요함을 너무 모르잖아. 벌써 또 통장이 바닥난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언제까지 어머님이 도와줘야 되는 건데? 당신 내일 모레면 50인데 아직까지도 어머님한테 손을 벌릴 생각을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은 생각 안 해? 당신이 앞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우리도 자리 잡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야. 나 혼자 일해서 아이들 키울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나는 당신이 좋아서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아빠니까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부분들이 있을까봐 참고 사는 거야. 지금 어머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밖에서 놀지만 말고 제발 옆에서 건강 좀 챙겨드려. 돌아가시면 후회밖에 안 남는다고. 누구나 늙으면 떠나게 되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시간 들여서 뭐하러 옆에 붙어 있어? 어차피 내가 뭔 짓을 하든 오래 버티지 못하잖아. 그냥 가시라고 해. 그래야 전 재산 나한테 전부 다 들어오지. 나는 우리 엄마가 하루빨리 세상 떠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조금만 버티면 돈도 들어오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좋아? 당신 앞으로 나한테 잘해야 될 거야. 그래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지금처럼 행동하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어머님, 연명치료 거부하셨어. 병원에서 항암치료 받는 거 거절하셨다고. 앞으로 얼마나 버티실지 모르는데 그래도 마음 편히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어? 나 좀 제발 그냥 놔둬. 누가 보면 당신이 딸인 줄 알겠다. 너 나한테 계속 이러는 거 엄청 속보이는 거 알아? 우리 엄마 그냥 요양원 보내면 되는 거지. 집에 데리고 들어온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고. 너한테 돈 좀 주겠대? 그래서 보살펴 달라고 그러지? 내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 다 하더니 너도 나랑 다를 게 뭐야? 돈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는 거라고. 하기야, 우리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일부가 당신한테 넘어가면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잘해주는 척, 옆에서 챙겨주는 척 가식 떨고 있는 거겠지. 내 두 눈에도 훤히 보이는데 우리 엄마라고 안 보이겠냐? 돈 받을 수 있다는 생각 쓰레기통에 처박는 게 좋을 거야. 저는 남편의 막말에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실망을 많이 했었지만 그날 저를 함부로 생각하고 뱉은 말들이 제일 큰 상처로 돌아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뺨을 맞게 되자 순간적으로 손을 머리 위로 올렸지만 제 얼굴에 손을 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이 방에 누워있는 시모 때문이라면서 방으로 들어간 남편이 시모를 모시고 나와 밖으로 나가려는 돌발 행동을 저질렀어요. 제가 팔을 붙잡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뜯어 말렸지만 이미 남편의 눈은 뒤집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차에 태운 뒤 향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모에게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면서 한 번만 더 도움을 요청하면 그땐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차를 타고 돌아갔는데 남편한테 내쳐진 시모는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그날 시모에게 차라리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여쭤봤지만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싫다면서 차라리 그냥 시댁에 계신다고 하시길래 시모를 부축해 방에 눕혀드린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저희 집과 시댁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고생을 좀 하더라도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생활에 빠져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더욱더 개차반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정까지 포기한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시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많은 재산이 들어오게 되니 더는 무서울 게 없는 듯 보였어요. 그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남편과의 갈등은 점점 심각해지자 저 또한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화 자체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가 세상을 떠나면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모를 보살펴 드리고 있었는데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미안하다는 말을 하셨어요. 남편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당신 잘못이라고 앞으로 저와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삶들을 걱정하셨습니다. 저 또한 날이 가면 갈수록 건강이 악화가 되시는 시모의 몸 상태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폐암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미 몸 구석구석 암세포가 전이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라 하루가 다르게 시모의 몸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남편과 결혼 이후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가 당신 아들한테 온갖 막말에 욕까지 얻어먹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회사에 사정을 얘기한 뒤 휴직계를 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모를 저희 집으로 다시 모셨습니다. 아이들 등교 문제도 저 혼자 감당하기에 너무 벅찼던 상황이라 저희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해야 저 혼자 아이들과 시모를 책임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낚시에 미쳐서 집에 안 들어온 지 몇 달이나 되었었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를 시모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요. 낮보다 밤에 기침을 많이 하셨던 시모가 어느 날부터인가 낮에도 기침을 많이 하셔서 편하게 누워 계시지 못하시길래 병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끝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고집 부리는 것보단 제대로 된 약 처방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구급차를 부르려는데 몸 좀 진정이 되면 그때 생각해보자고 누워 계시고 싶어 하시길래 이런 상황들이 저도 많이 답답했었습니다. 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아 오전에 해열제를 드린 걸로는 안 될 것 같아 해열제를 또 드리려고 거실로 나와 주방 테이블에 있는 약에 손을 쥐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이 만취가 된 상태로 양손에 낚시로 잡은 물고기를 한가득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를 빤히 쳐다보던 남편은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타이레놀과 약봉투들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말을 퍼붓고 제 뺨에 손까지 올렸어요. 너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그 약들 전부 다 뭔데? 내가 함부로 나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아파서 돼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잖아. 지금 이 시간까지 엄마 집에서 간병에 들이고 온 거냐? 제발 적당히 좀 해. 늙은이 나이 먹어서 세상 떠나는 건데 왜 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거냐고? 내일 내가 엄마 집에 가서
한마디 해야 되겠네. 노인네가 언제까지 남한테 피해만 주고 살 거야? 이쯤 되면 곧 세상 떠날 때 된 것 같아 왔는데 당신이 약들 챙기는 거 보니까 아직 곡기도 안 끊었나 보네. 명줄 하나는 또 왜 이렇게 길어? 남아있는 사람 힘들게 하면 자기는 속 편한가? 고려장이 합법화돼야 이 세상의 늙은이들 뿌리를 뽑을 수 있을 텐데. 에휴, 집에 들어오면 스트레스야. 당신도 문제고 우리 엄마도 문제고 재산이 내 손에 들어온 순간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그렇다고 뺨을 때려? 너는 한평생 그 나이에 머물러 있는 줄 아나 본데 너도 곧 50이고 고기 한 번 더 돌리면 6, 70 금방이야. 그때 돼서 우리 애들이 당신한테 나이 먹었다고 막말하면서 고리장 하겠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 어머님도 저런 몸 상태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당신이 자식이면 끝까지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어차피 어머님 잘못되시면 당신이랑 함께 살 이유 전혀 없어. 누구는 이혼 안 하고 싶어서 버티고 있는 줄 알아? 그리고 어머님, 지금 저 방에 누워 계셔. 당신이 하는 말 전부 다 듣고 계신다고. 술 퍼먹고 들어왔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나도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 너까지 이러는 거 받아줄 여유 없으니까 그만 들어가라고. 너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가 이 집에 들어와 있다고? 내가 분명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약봉지 챙기고 있었던 거냐?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데요? 저는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작정했어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그냥 좀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라고요. 너 지금 엄마한테 말 다 했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 해달라는 거 다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감사요? 자식한테 감사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누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한 건 안 보이나 봐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잖아요. 제가 왜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요? 엄마만 떠나면 그 재산 전부 나한테 들어올 테고 그럼 남은 인생 걱정 없이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제가 바라는 건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엄마의 그 질긴 명줄 빨리 끊기는 거. 그때가 하루빨리 와야 엄마한테 감사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시모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의 모습에 많은 실망을 했는지 몸을 천천히 일으켜 남편한테 다가가 시모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해 뺨에 손을 올려 버렸어요. 뺨을 맞게 된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나갔냐고 소리치더니 시모의 몸을 강하게 밀쳤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이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정신을 잃게 된 시모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남편은 그 정도로 떠나지 않는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버리길래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남편한테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냅다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남편 좀 잡아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죠. 찬물을 뒤집어 쓴 남편은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전부 다 때려 부수고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저는 아이들이 다치기라도 할까봐 밖으로 내보낸 뒤 깨어나지 못하는 시모 옆에서 남편이 집어던지는 물건들을 온몸으로 받아내었습니다.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술까지 마셔서 눈에 뵈는 게 없는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다 보니까
던진 물건이 시모에게 떨어지게 될까봐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구급차와 경찰들이 집에 들어오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고 남편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서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차에 올려 태운 뒤 구급차를 뒤따라갔고 시모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어요. 이미 정상적인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쉽게 정신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시모가 어떤 몸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확실히 건강은 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암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단 병원에서 생활하는 게 그래도 고통을 덜 수 있다는 말에 의사의 말을 따르게 되었고 한참 뒤에나 깨어난 시모는 좀 전에 있었던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들로 인해 너무 큰 상처를 받은 듯 보였어요. 그날 시모는 저에게 잠깐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시더니 누군가와 통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통화를 끝낸 뒤 2시간 정도 지나자 누군가가 병실 문을 노크하면서 들어왔어요. 시모와 알고 있는 사이였는지 반갑게 인사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모에게 누군지 여쭤보자 앞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해줄 시모 변호사 대리인이라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지금 이 시간부로 이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 줄 거니까 도움이 필요하면 고민하지 말고 얘기하면 된다. 내 생각엔 네가 우리 아들과 앞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많이 벅찰 것 같은데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야지. 자기가 벌린 일들 수습도 못하는 그런 놈이랑 그만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니? 지금도 저러는데 나까지 세상 떠나게 되면 얼마나 더 난리를 치겠소.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와 아이들만 신경 써라. 어머님 앞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저 또한 정말 쉽지 않지만 그이랑 10년간 결혼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집안의 가장이고 애들 아빠라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었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앞이 너무 캄캄해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이혼하는 걸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말 나온 김에 이제 그만 관계를 끊어내고 싶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이 나이 먹는 동안 그래도 자식 하나 보고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하는 짓을 보니 너희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 누군가 크게 다칠 것 같구나. 이미 상대에게 손을 올리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는 것 자체가 가정이 깨진 거나 다름없다. 뒷일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옆에 앉아있는 변호사에게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왔냐며 손을 내밀었어요.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어 안에 있는 서류를 시모에게 건네주었고 한번 훑어보시더니 나라에 바로 매각해 달라며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각한 돈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며 134억 등기를 변호사에게 다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건네준 서류는 이혼 서류였어요. 제가 이미 남편과 갈라설 마음이 있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을 준비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병원으로 돌아온 남편은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건네주었어요. 제가 이혼하길 원한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 지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번에 처리하자면서 재산까지 전부 분할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먼저 내밀어 주길 기다렸다는 듯 서둘러 끝내고 싶어 하길래 저도 망설임 없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법적으로 더 이상 부부가 아닌 남이 되었고 더는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어요. 친자 포기각서까지 받아낸 상황이라 두 번 다시 얼굴 볼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할 도리는 해야 됐기에 시모 옆을 지켜드렸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가 됐던 날, 그날도 어김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남편의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 병실 문을 활짝 열어 젖히는 순간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스탠드를 보고 저는 비명을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밖에 있는 관계자들에게 요청을 했어요. 병원 관계자들은 남편을 저항하지 못하게 붙잡았고 시모는 눈시울을 붉히면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시모가 134억짜리 건물을 처분한 걸 알게 돼서 화를 냈던 거였어요. 이 노인네가 자식 굶겨 죽일 작정이야?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당신이 내 허락 없이 처분을 할 수가 있어? 당장 다시 되돌려 놓으라고. 나는 안 불쌍해 보여?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당신 자식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행복한 적 없었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 눈 감으면 속 편하게 떠날 수 있을 것 같아? 134억짜리 건물을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처분할 수가 있냐고? 그럼 지금 뭐 남았어? 나한테 뭘 줄 게 남아있냐고? 너한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한 푼도 안 남기고 너보다 불행한 사람들에게 전부 다 나눠줬어.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너한테 들어가면 그 돈 흥청망청 사용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었다. 네가 처음부터 정신이 온전하게 박혀 있었다면 나도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겠지. 그런데 너는 이미 며느리와 이혼을 했고 아이들까지 포기해버린 상태인데 그런 너한테 내가 왜 돈을 줘야 하지? 자기 가정 하나 돌보지 못한 놈한테 그 많은 돈 줘봤자 너는 이 마누라랑 아이들 내팽개치고 그 돈으로 인생을 즐기며 살겠지. 나는 며느리랑 손주들이 울고 있는 모습 절대로 볼 수 없다. 어차피 세상 떠나는 거 너한테 미련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떠날 거니까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 배 아파서 너를 낳았지만 그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 나도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걸 후회하고 있다고요.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불행만 안겨주는데요? 다시는 찾아올 생각 없으니 하루빨리 세상 떠나버려요. 그래도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게 부모된 도리 아니에요?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자식인 건 변함이 없는 거라고요. 그럼 당신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뭘 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어머님한테 왜 큰 소리야? 당신이 이러는 거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까지 내렸겠냐고. 앞으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당신이 지금 이해를 못한다 해도 늙고 힘없어지면 그때 돼서 분명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나랑 이혼했으면서 왜 또 여길 기어 들어와? 너 우리 엄마한테 돈 받은 거라도 있냐? 그래서 계속 찾아오는 거야? 내가 여기 오지 말라고 했지?
남편은 들고 있던 스탠드를 저에게 사정없이 휘둘렀어요. 관계자들은 그런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 버렸고 상황은 겨우 진정이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날 이후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어요. 시모는 그래도 자식이라고 살고 계셨던 집은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두셨었는데 그날 남편의 행동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았는지 변호사 대리인을 불러 살고 계셨던 집까지 전부 다 처분을 하셨어요. 전 남편한테 돌아가는 돈은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시모의 행동에 남편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한동안 병원에 가지 못했었어요. 남편이 병실 앞에 죽치고 있어서 제가 접근하는 것조차 싫다며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것 외엔 별다른 방법이 없었는데 어느 날 시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지 제가 보고 싶다는 말에 서둘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고 잠깐 사이에 급격히 안 좋아진 모습을 보게 된 저는 결국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시모가 이번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는 의사의 말에 마음의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제가 병실로 들어온 거라 제 얼굴을 보자마자 또다시 난리를 쳤어요. 남편은 시모가 최대한 빨리 세상을 떠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시모는 모든 걸 내려놓으셨는지 이제 그만해도 된다면서 화 좀 가라앉히라며 통장 하나를 남편에게 건네주었어요. 남편은 당황한 눈빛을 보이더니 급하게 통장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잠시 뒤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시모가 보는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 버렸습니다. 제가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시모에게 꼴랑 돈 5억을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냐면서 장례식 비용도 안 나오겠다며 재산 숨겨놓은 거 아니까 당장 전부 다 내놓으라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놈 같았습니다. 줘도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놈 쥐어받고 싶었지만 화를 억누르며 겨우 참았어요. 남편은 저보고 당장 나가라면서 병실에서 난리치길래 시모에게 나중에 다시 오겠다면서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제가 겪은 사연입니다. 남편과 이혼을 했으니 전 시모가 되겠지만 저에겐 친엄마와 다름없을 정도로 정말 잘해주셨어요. 전 남편이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시모는 저보고 하루빨리 이사가길 원하고 있어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저에게 문제가 생기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시모가 재산 정리를 하시면서 저에게 50억을 통장으로 넣어주셨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제 인생이 불행만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과 앞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50억을 주셨는데 시모가 저에게 준 돈을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만 닫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 남편은 제가 돈을 받은 것 같다며 의심을 하고 있지만 입을 닫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는 없지만 저 또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신 시모의 곁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고 싶어요. 변호사 말로는 시모가 저에게 준 재산을 알게 된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는 점을 유류분 권리자가 입증하게 된다면 제가 불리해 줄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는데 그렇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게 되니까 시모 뜻대로 이사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네요. 엮여서 좋을 게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지만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이사를 가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는 마지막 소원이라면서 전 남편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하지만 아직 시모는 병원에 계세요. 장례식도 못 본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남편이 당연히 장례식 날 난리칠 게 뻔하지만 시모의 마지막 순간을 볼 수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입만 닫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 남편이 저에게 들어온 50억을 정말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론 전 남편이 지금 지고 있는 돈이 없어서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아 그걸로 유흥을 즐긴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늪에 빠지고 있지만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시모가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면 좋겠네요. 삶이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처음이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동서지간 사이에 불화가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번에 돈 문제 때문에 집안이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한 1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되는 건 크게 없었는데 제 밑에 동서가 5년 전부터 사업을 했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쟁이 생활을 했었죠. 동서내외가 그동안 힘들게 돈을 모아서 힘들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족 모두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렇게 모두의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졌고 몇 년간은 매출이 저조했었지만 작년부터 꽤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시동생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지 않고 퇴근하면 동서의 사업장에 찾아가 일손을 도왔습니다. 동서가 버는 수익이 눈에 띄게 커지기 시작하자 시부모님께서도 대박 났다며 적극적으로 일손을 도우실 정도로 잘 되고 있었죠. 시동생이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동서가 연봉 5천을 넘게 벌고 있으니 둘이 합해서 연 1억 가까이 수익을 올리게 되었고 밀려있던 대출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연 2,500 정도 벌던 동서가 연 5천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자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기게 되었죠. 이 정도야 뭐.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제가 사도록 할게요. 맛있게들 드셨어요?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모이도록 해요. 오늘은 다른 날보다 매출이 많이 나왔거든요. 계속 이런 식으로만 지속된다면 저희도 금방 떼부자 되겠어요. 이 사람이랑 함께 버는 돈이 연 1억인데 이 정도 음식값이야. 얼마든지 내줄 수 있죠. 나도 가서 일손을 도와봐서 아는데 쉽게 버는 돈도 아니더구만. 같이 나눠서 내면 되는 걸 혼자 결제할 필요 있니? 있을 때 아껴야 되는 거야. 없을 때 아끼면서 살아왔는데
풍족하게 살고 있는 지금도 아끼라고요? 버는 만큼 쓴다고. 이런 것도 다 능력이 되니까 제가 사는 거죠. 안 그래요, 형님? 돈은 벌 때는 힘든데 쓸 때는 쉽게 나가는 게 돈이잖아. 동서가 가족을 위해 외식비를 지불하고 싶은 마음은 잘 알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우리가 모임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회비가 따로 있잖아. 그걸로 충당하면 되니까 혼자서 부담 가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매달 월급 받았을 때를 생각하면 피 같은 돈이잖아. 그때는 200 정도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임 가지는 것도 부담스러워 했었고 회비 내는 것도 꺼려할 정도였는데 그때와 지금은 많이 변하긴 했지만 과거를 되돌아보고 지출 소비를 줄이면 앞으로 더 많은 돈을 저축할 수 있을 거야. 여자가 직원들 월급 주고 시부모님 용돈까지 챙겨드린 뒤 동서한테 돌아가는 연봉이 5천이면 정말 대단한 거잖아. 힘들게 번 만큼 과거에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최대한 많이 저축했으면 좋겠어. 사업장 오픈하는데 대출빚도 아직 다 못 갚았다며. 동서랑 서방님이 앞으로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하는 말이니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오늘 외식 비용은 회비로 지출하도록 할게. 참, 형님이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웃긴 거 알아요? 저는 연 5천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형님은 연 3천 정도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누구 앞에서 주름을 잡는 거죠? 돈이 있는 만큼 베풀겠다는 거잖아요. 사주겠다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하기야, 형님은 워낙 절약하는 인생을 살아오셨고 연봉 5천을 찍어본 적도 없었으니 당연히 손이 작을 수밖에 없죠. 과거를 되돌아보라고요? 그때의 삶이 부족했었으니까 현재에 감사하며 살라고요?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시죠? 지금 버는 수익보다 더 많이 상승할 테니 제 앞에서 걱정한다는 그런 가식 안 떨었으면 좋겠어요. 재수씨, 지금 말이 너무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음식값 내는 거 부담 주는 게 싫어서 회비로 결제하겠다는 거고 걱정돼서 몇 마디 해준 걸 가식이라고요? 남편은 동서의 태도에 기분이 많이 안 좋았는지 한 소리 하게 되면서 분위기는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동생이 동서의 편을 들면서 형제들의 싸움이 되어버렸고 결국 시부모님 앞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네요. 다행히도 시부가 중간에서 남편과 시동생한테 그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정리가 되었지만 시동생 내외는 저희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는 동서가 과거에 돈 문제로 힘들어했던 적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많이 벌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준 것뿐인데 동서는 그런 저를 이해해주지 못했었죠. 걱정도 많이 됐었던 게 매달 벌리는 돈이 눈에 보이니까 그동안 쓰지 못했던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상당히 많은 사치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크게 하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무사히 넘어갔다고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네요. 그날 이후 저는 동서가 어떠한 행동을 하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줘야 집안에 불화가 없을 것 같아 보였죠. 돈 좀 많이 벌기 시작한다고 오만해진 동서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남편도 자기들 알아서 살게 놔두라면서 더 이상 신경 쓰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시댁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는데 남편과 차에서 내리는 순간 외제차 한 대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내였어요. 상당히 비싸 보이는 외제차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더 큰 문제는 몸에 걸치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온갖 명품을 걸치고 있길래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 필요해서 구입했다는 말을 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부러우면 저보고도 필요한 걸 사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네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제가 또 아무 생각 없이 돈을 흥청망청 쓴 것 같아 그래요? 제 사업 규모가 작다 해도 그래도 사장인데 이 정도는 갖춰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남들이 저를 우습게 안 볼 테고 제 이미지에 타격을 안 받죠. 무조건 아낀다고 해서 좋을 거 하나 없어요. 형님은 이런 거 무서워서 구입도 못하죠? 어쩌겠어요.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잖아요. 월급쟁이였을 때는 저도 걸치고 있는 것들 평생 구경도 못 해볼 줄 알았는데 돈이 사람을 바꾸더라고요. 제가 언제 이런 외제차 타보고 명품 걸쳐 보겠어요? 잘 벌고 잘 나갈 때 최대한 많이 누려야죠. 대출을 하도 많이 받아서 돈 버는 족족 나가게 생겼지만 지금 이대로면 금방 갚죠. 내 눈으로 보는 것만도 동서 연봉의 배를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 같은데 이러다 정말 큰일 나면 어쩌려고 그래.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한 거 알아? 내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 들으려 하지 말고 동서 현실을 봤으면 좋겠어. 동서한테 들어오는 돈들이 평생 보장이 될 것 같아? 버는 건 때가 있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사치를 부리다가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이미 후회해도 늦는 거야. 나는 동서가 정말 걱정이 돼서 그래. 영수, 몇 달 만에 얼굴 보는 건데? 너 잔소리예요? 저희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배가 많이 아픈가 봐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니 신경 좀 끄세요. 동서내외는 제 말을 무시한 채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1억이 넘는 외제차라는데 그걸 유지하려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매달 들어오는 돈을 믿고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으니 가족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동서내외한테 받은 상처가 많았지만 손윗사람으로서 그리고 동서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저였기 때문에 쓴소리는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저희도 시댁에 들어갔는데 시부모님께서도 몇 달 사이에 동서내외가 바뀐 모습을 보고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죠.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봤자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길 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서내외를 묵묵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많이 불편하셨는지 입을 여셨네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던 행복하게만 지내면 나는 바랄 게 없다만 지금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느낀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뭐야? 다 잘 먹고 잘 살자고 힘들게 땀 흘려 돈을 버는 거잖아? 그래서 둘째 너도 월급 받는 건 한계를 느껴서 사업을 하게 된 거고 힘들게 일해서 끝내 좋은 결과를 가져왔잖니? 거기까지는 정말 마음에 들었었다. 그런데 문제는 네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거야.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다 좋긴 하지만 여기서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쭉 상승세를 유지할 것 같니? 분명 한계라는 게 찾아오겠지. 그때가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 하겠지만 문제는 업종을 변경하려 해도 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또다시 대출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다. 평생 빚만 갚다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을 원하는 건 아닐 텐데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걸치고 있는 명품들과 밖에 세워져 있는 고급 외제차는 너희 기준에도 맞지 않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다. 부자일수록 오히려 소박하게 없는 듯 지내는 거 모르니? 사람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부자들은 오히려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려고 시간을 사용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반대로 하고 있잖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니, 오래간만에 얼굴 본 건데 왜 다들 지적만 하고 달라진 모습에는 좋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이런 쓸데없는 말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래, 너가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시부모가 충고를 하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지. 언제부터 시부모 말을 무시하게 된 거냐? 돈이 너희들을 집어삼켰고 결국 뼈 아픈 경험을 하게 될 거다. 아버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부럽다, 좋겠다 한마디씩만 하면 되는 거지. 꼭 배 아픈 티를 이런 식으로 내셔야들 해요? 기분만 잡쳤어 정말. 저 그만 돌아가요. 동서내외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텐데 다들 왜 이렇게 오지랖이냐면서 시부모 앞에서 화를 냈어요. 시동생 또한 저희들을 보며 짜증난다고 험한 말을 입 밖으로 내뱉어 버렸네요. 그렇게 동서내외는 과거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남편은 걱정돼서 한 말인데 듣기 싫으면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큰 소리로 화를 내게 됐는데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그렇게까지 화가 난 모습은 처음 볼 정도로 가족 간의 관계는 정말 좋았었어요. 하지만 그런 과거를 한 번에 뒤집을 만큼 동서내외의 행동들은 잘못된 거였고 서로는 안 좋은 관계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서로는 더 이상 연락도 주고받지 않을 만큼 많은 상처를 받게 됐는데 어느 날 저희 가족은 외식을 하던 날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던 도중 레스토랑의 문을 열며 들어온 동서내외와 눈이 마주치게 됐는데 저희 가족을 보고도 모른 척하며 다른 자리에 앉더라고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면서 마저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온 뒤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 화장실로 들어가려는 동서와 마주치게 되었고 저희는 몇 초간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저는 무시하고 가려 하는데 동서가 저에게 한마디 하게 되면서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네요.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으니 모든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졌었죠.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가족들끼리 이런 것도 오는 걸 보면 그동안 돈 좀 모았나 봐요. 여기 레스토랑이 꽤 비싼 음식점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에 지장받으면 안 되니까 몇 달 동안 돈 모아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빼놓고 오셨나 봐요. 이런 사실을 알면 상당히 서운해 하시겠어요. 돈이 없으니 이해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아끼셔서 삶이 좀 나아지셨나요? 오늘은 제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매출이 제일 높았던 날이라 기분 좀 내려고 온 거였는데 여기서 형님을 마주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기분 좋은 오늘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으니까 음식 드시고 싶은 거 마저 드시고 이 카드로 결제한 다음 저한테 다시 주세요. 정말 이런 동서가 어디 있어요? 쓸데없는 잔말 말고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먹다 남은 잔반은 싸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형님이 제일 잘하는 게 식당에서 남은 음식 싸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형님이 꺼낼 때마다 숨고 싶을 정도로 형님이 너무 창피했었어요. 동서가 나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네. 음식 남은 거 싸달라는 게 뭐가 어때서? 내 돈 내고 내가 사 먹은 건데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그때 동서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정말 알뜰하다며 본받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가식이었던 거야? 그리고 동서가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나 그렇게 못 사는 형편 아니야. 가족들끼리 레스토랑에 와서 외식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카드는 받을 생각 없으니까 넣어두고 앞으로 시부모님께 어떻게 할 건지 그거나 생각해. 관계 회복이 우선 아니겠어? 그럼 우리 대화 끝난 거지? 오늘도 온갖 착한 척은 형님 혼자 다 하네요. 꼴랑 연봉 3천 가지고 제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돈은 누워서도 번다고요. 정말 가짠지도 않아서. 동서는 착한 척하는 제가 꼴보기 싫다며 들고 있던 카드를 면전에 던지면서 얼굴에 맞게 되었어요. 손이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이려 노력했고 그동안 동서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주려 노력을 했었는데 동서는 그런 저를 항상 안 이꼽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서 동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제 말을 듣게 된 동서는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형님이 저보다 많이 번다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만큼 버는데 이 꼴로 산다고요? 내 모습이 뭐가 어때서? 나는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돈이 많다고 그걸 무조건 드러내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는데 동서랑 서방님이 매달 벌어들이는 월급이 얼마인지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얼마 벌고 있다고 얘기하면 동서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겠지?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온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 나중엔 주위에 내가 가진 재산에만 눈독 들이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지?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최대한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게 좋다고. 그 말을 왜 했겠어? 동서는 내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월급 받고 있는 사무직으로 알고 있는데 나 또한 지금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거에 크게 한번 미끄러지면서 사업에 지장이 생겼고 꽤 큰 손실을 입게 되면서 적자를 면하지 못했었어.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면서 사업하면서 벌어왔던 돈들을 아끼지 않고 썼던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그때 내가 한 푼이라도 더 모아두었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었겠지. 내가 먼저 걸어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동수한테 조언을 해줬던 거고 내 말에 귀 기울여 줄 거라 믿고 있었어. 하지만 단 한 번도 내 말은 들어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잔소리로 생각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어? 동서가 지금 버는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많은 돈이 아니고 그 돈은 동서 옆에 평생 머물러 있지 않아. 언젠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그때 돼선 지금 이런 사치들이 후회로 돌아오게 될 거라고. 나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동수한테 어떠한 일이 찾아와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 해도 절대로 도움 주는 일은 없을 거니까 그 잘난 맛에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봐. 자기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걸 믿지 않는 동서한테 지갑에서 그달의 정산 급여 명세서를 보여주며 동서의 얼굴에 던져 버렸네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던 명세서를 주워들어 몇 번이나 확인을 하더니 동서는 시동생과 레스토랑을 급하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저와 동서가 주고받았던 대화에 대해 알려주게 되었네요. 제가 동서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사실 때문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게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동서 내외에게 숨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자신들한테 거짓된 행동을 보였다는 거에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남편의 말이 걱정이 되긴 했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카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동서내외한테 비밀을 유지했던 건 저희와 동서내외가 계속 비교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던 것뿐이고 알려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그동안 카페를 운영한다는 걸 알리지 않았습니다. 관광 명소 근처에 카페가 입점돼 있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꽤 많은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연 1억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날 이후 동서내외는 저희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시댁에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 전화를 할까도 했었지만 괜히 서로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게 될까봐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신경이 쓰였는데 어느 날 시댁에서 시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던 동서내외가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연락 한 통 없이 오게 된 상황이라 시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둘 다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는 상태였네요. 너희들 2번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만 갑자기 찾아온 이유가 뭐니? 안색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야? 어머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온 것밖엔 없었는데 저희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니? 여태까지 잘 되고 있었잖아. 언제부터였는데? 일이라는 건 안 풀릴 때도 있겠지만 크게 문제만 없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희들이 경험이 적어서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해결해야지. 이게 다 형님 때문이에요. 저보다 잘 나간다는 그 한마디에 저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다음 투자를 했는데 저희 돈을 들고 잠적해버려서 지금 사기치고 도망간 그 사람들 잡지 못한 상황이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사업에까지 지장이 생기게 되면서 직원들 월급에까지 구멍이 나게 되자 하나둘 떠나버리면서 지금은 사업 운영이 중지가 되어 버렸어요. 형님이 저한테 급여 명세서만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은 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형님을 뛰어넘으려다가 이 사달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 책임지세요. 저희가 받은 피해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뭐라고? 동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저지른 일들인데 그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동서가 결정해서 움직인 거고 나한테 단 한 번이라도 상의한 적 있었어?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결정했다면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동서는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눈이 멀어 앞뒤 안 가리고 행동해서 얻은 결과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어머님,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동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아시잖아요. 저 힘들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무너져 버린다면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건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형님은 저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잖아요. 제가 가진 외제차 명품들 전부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큰 집에서 살다가 다시 작은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지금의 삶을 잃게 된다면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지금 저한테는 자존심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돈이 없다면 저는 없는 거라고요. 형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제 인생은 여기서 끝이에요. 앞으로 제가 잘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동서는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저에게 손을 벌렸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시부모님한테도 그렇고 저희 부부한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동서의 부탁을 들어주는데 많은 갈등을 하던 그때 시부께서 저에게 도와주지 말라며 한숨 돌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또다시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라며 강하게 거부를 하셨습니다. 시모도 시부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괜히 우리한테까지 지장이 생길까봐 동서내외를 도와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우셨어요. 가족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버리자 눈물을 흘리던 동서가 표정이 확 바뀌었네요.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도와주지 않겠다는 건데요? 가족이면 실수도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 자랑 좀 하고 버는 만큼 쓴 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이 올 줄 알았겠어요? 저도 미리 알았더라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으면서 사치 부리지 않았겠죠. 지금 사업이 무너지면 저희는 빚에 허덕이는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구질구질한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요. 그러니 당장 5억만 좀 땡겨주세요. 지금만 잘 넘어가면 그때 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동서, 5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사업을 하다 보면 돌발 상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여유 자금을 비축해 놔야 한다고 했잖아. 그런데 동서는 내 말을 무시했고 땡전 한 푼 남겨두지 않은 채 서방님이랑 벌어들이는 돈을 전부 흥청망청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하지 못한 거야. 나도 동서한테 받았던 상처들이 너무 크기도 했지만 돈 좀 벌었다고 해서 남들 무시하고 낮잡아 말하는 그런 안 좋은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동서를 도와주는 건 힘들 것 같아. 서방님도 똑같아요. 옆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오히려 편을 들어줬잖아요.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을 했는데 서방님은 잘하고 있다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갔으니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되네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선 운영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 산처럼 쌓여있는 빚을 갚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사업 운영하는데 계속 적자만 생긴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니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그 사람은 금방 붙잡히겠지. 끝내 도와주지 않겠다는 말을 하는 거네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어요. 돈 받을 곳이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요? 저는 더 이상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2번 다시 찾아올 일도 없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인연을 끊게 될지 몰랐는데 저를 내친 거에 대해 꼭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동서는 도와주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 못하는 동서가 하루빨리 정신 차리길 바랄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될까요? 그날 이후 동서가 운영하던 사업은 무너지게 되었고 지금 현재 그동안 사치 부리며 즐기면서 쌓여왔던 대출빚을 갚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잘 나갈 때 초심을 잃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서는 자기가 운영했던 사업이 평생 잘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결국 모든 걸 잃게 되었고 오히려 없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빚에 쪼들려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네요. 시부모님께서는 한두 번 도와주면 한도 끝도 없다며 자신들이 알아서 하게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남편도 시동생 행동에 대해 질려버렸는지 도와줄 필요 없다면서 확실하게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해도 남들 앞에서 자랑하며 오만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지 않고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한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돈을 쫓아가기보단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과 추억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힘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